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네, 거의 붙었습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가 47.6%, 부정 평가가 48.3%로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10월 3주차 14일 날에 사퇴를 했죠. 그 이후로 물론 일부 등락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세이고요. 회복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짚어야 될 점은 중도층에서 49.1%로 50%에 근접했고요. 이것은 한 4개월 만에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선 그런 결과입니다. 근데 그것이 눈에 띄고요.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해안포라든지 그 초대형 그 방사포 이 발사라든지 여타의 그 진영별 양극화를 초래했던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워낙 대규모의 뭐 한아세안, 한메콩 그리고 전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자 양자 대규모 그 외교 행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이제 대북 이슈가 없었다고 한다면 더 올랐을 텐데 네. 좀 이제 약간 오르고 이제 말았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정당 지지율은 두 당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9% 민주당, 한국당은 32.9%, 33%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을 자세히 보면 9월 2주차부터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11월 4주차,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무려 11주 연속, 그러니까 약 3개월 연속 3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층, 진보 보수층에서 각각 민주당, 한국당으로 65% 선을 넘어서서 진영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한교안 그 한국당 대표의 단식 이 부분들 그리고 패스트트랙 전국에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지난주 주 후반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5일부터 29일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가지고 실랑이 벌이는 그건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 테고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아마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보는데 그 황교안 대표의 단식만 가지고 여론조사했을 때는 공감한다보다 공감하지 않는다가 훨씬 높았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당이 지난 조사보다 2.6%포인트 상당 부분 올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전국이 양극화된다는 것은 진보는 민주당으로 반면 보수는 한국당으로 움직인다는 것인데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진영별 양극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성이라든지 합리성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영별 양극화됐다는 것은 진영 논리에 따라서 정치적인 편견을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 한교안 한국당 대표 이 부분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됐지만 보수층 그리고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도층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정당에서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듯이 정당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면 그 당이 이제 건강한 정당이다. 그래서 또 긍정적인 것이 측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 이제 정치적 현상은 좀 다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 대표라든가 당 지도부에 대해서 이견을 표출하는 것이고 그것은 외부로 당내 분란, 분열로 이제 비춰지게 되면서 지지가 이탈하거나 또는 이제 지지가 모이지 않는 현상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게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당 대표 리더십을 이제 흔들기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상당히 심했습니다만은 단식이 들어가고 나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줄어들면서 당이 좀 일사불란한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왔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야권 지지층, 보수 성향층들이 어쨌든 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표출하는 현상으로 좀 약간은 이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조사한 개요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조사는 지난주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조사를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유무선, 이메일기,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으로 했고요. 표본에서는 95% 진료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 그리고 응답률은 4.8%였습니다. 예, 방금 윤희용 센터장이 자유한국당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리더십 흔들기 이런 게 사라지고. 예.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황교안 대표가 그 여의도식 여론법
셈하고 다르게 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는 좋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삭발을 했더니 조국 장관이 내려온다든가 네. 단식을 했더니 지소미아가 뭐 조건부 연장이 된다든가 그리고 나서 또 어쨌든 이렇게 지지도가 오른다든가 그럼 앞으로 그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위시로 해서 똘똘 뭉친 현상이 더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의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과거에 보면은 정치력, 협상력 이런 것들이 이제 미흡하다. 그러면서 이제 당 대표가 좀 유약하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비판들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되면서 결기 있는 리더십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수층에게는 이전과 다른 이제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인지 비춰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성과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황 대표의 리더십을 어쨌든 한국당 내에서는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그건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내에 과거의 친이계라든가 비주류계들이 어쨌든 새로운 바른미래당 등과의 통합 등을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흔들기라든가 시도들이 있었지만 실제 당내의 최대 계파 최대 세력은 이른바 친박계 출신들이 황교안 대표를 옹립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 황교안 대표가 흔들리게 되면 당내의 현재 주류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어쨌든 흔들리지 않도록 정교하게 어쨌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당내에 상당히 이제 강하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평가나 시각과는 다르게 크게 쉽게 알겠습니다.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그만두고 다시 한번 초강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명 대여 투쟁, 강경론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란 말이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이렇게 갔을 때 최종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득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히 봤을 때는 여론조사 전문가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의 미디어가 여론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필터, 매개를 통해서 미디어 자체가 매개니까 매개를 통해서 전부 다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강경 투쟁을 나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쪽으로 언론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커버리지가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중도층이 만약에 이제 그 민생 외면이라든지 그런 어떤 흐름들이 강화가 되었을 때 떨어져 나가지 않겠냐 자유한국당 쪽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정쟁이 심화되고 그 진영별 양극화가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중도층 역시도 보수적 중도층 그리고 진보적인 중도층으로 재편되는 양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중도층 내에서의 무당층은 줄어들고 만약에 그렇게 강경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고 한다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이른바 집토끼라고 하는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도층 역시도 보수 중도층을 이제 따로 떼서 결집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즉 만약에 그 문재인 정부 초반기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다른 결과가 나왔겠지만 이미 정장화가 한동안 한 1년 이상 동안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흐름들이 그런 프레임 자체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예, 동의하십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선거법이 만약에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저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선거법이 패스트트랙 통과가 돼서 이제 비례대표제가 의석이 좀 확대되고 또 연동제가 일정 부분 도입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또 상황은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한국당 우리가 선거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찍지 않을 정당, 비토 정당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것이 이제 4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황 대표 이제 보수층의 핵심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황 대표의 단식 등에 대한 공감도도 또 현저히 좀 낮은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에 이제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안을 앞두고 또는 이제 민생 법안을 앞두고 이제 그것을 팽개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여권 진영에서의 여론전도 만만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처리가 지연되는 데 국민적 비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중도층 등의 이제 호응도는 이렇게 강경한 투쟁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제 그런 효과가 단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예. 그 아까 리얼미터 조사가 29일까지 조사했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필리버스터 논쟁이라든가 본회의 불발 책임 이건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 다음 이제 이번에 조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다른 조사입니다만은 공수처 설치 찬성이 훨씬 많고요. 7대2 정도로 유치원법 처리도 찬성 69 반대 17입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이 44대 18로 또 자유한국당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네네. 그리고 민식이법 불발 어린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이번 주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 지지율 어떻게 예측하세요? 필리버스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반영이 안 됐고 반영이 되면 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저한테도 많이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일단 필리버스터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 언론 환경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목소리도 지금 주말 지나면서 필리버스터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수 언론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민식이법이 법사위를 통과되지 않아서 사실상의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분리해서 우리가 먼저 민생법안 통과하자고 얘기를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언론 통해서 많이 커버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정치를 직접 보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맞습니다. 언론 환경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법도 정쟁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진영별로 나눠지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말, 그 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쟁화의 정부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이라든지 합리의 기준으로서 판단하기보다는 진영별 그 정치적 편견으로 어떤 판단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그러니까 일부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을 발목 잡기라는 국정 발목 잡는 어떤 흐름 그런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뭐 민생 발목 잡기 프레임에 자유한국당이 빠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울산 뭐 시장 하명수사 논란이라든가 그렇죠. 유재수 논란은 또 여당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가고 그게 있습니다. 같이 가니까 팽팽해질 수 있단 말이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마찬가지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이제 지금 의회에서 국회에서 어쨌든 민생법안 예산안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론은 분명히 이제 한국당에게 몰릴 가능성은 있지만 말씀하신 이제 민정비서관실에서의 어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대한 이제 하명 수사, 그다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야권의 공세가 매우 지금 첨예해지고 있고 총공세 형식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공방 속에서는 그런 이제 한국당이 국회에서의 그런 이제 책임을 좀 회피된다라고 하는 비판은 약간 이제 비켜갈 수 있는 소지는 일정 부분 있다고 보입니다.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11월 정례조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이 한국당이 44.4, 민주당이 18.5,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찬성이 71%, 반대가 25.4%, 유치원 3법 처리 찬성이 69.2%, 반대가 17.8%였고요. 이것은 KSOI가 지난달 29, 30일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수준이고 응답률은 13.8%였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에서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 이게 이제 선거 때 사실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정당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지역구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 절대로 찍지 않을 후보는 누구냐. 이제 이러면서 그 비토 정서라고 하는데요. 비토 정서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이제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 어느 정당 후보를 찍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어쨌든 지지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긴 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확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이제 호감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또는 싫어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잘 알지 못하지만 나 좋아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게 되면 이 사람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지지도가 늘어나겠구나라고 하는 확장성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문항 같은 경우에 절대로 찍지 않을 후보, 절대로 찍지 않을 정당을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이제 확장성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가늠자예요. 근데 한국당이 지금 45%가량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은 이거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전에도 여러 이제 조사들이 있었지만 어느 정당에 대한 비토 정서가 이렇게 40% 중반대까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한국당으로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여권의 악재가 있어서 공세에 이제 호기를 잡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당 자체에 대한 국민적 기본 이제 호감도, 기본 인식도 자체가 지금 매우 이제 비토 정서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뭐 40%를 득표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잖아요. 51%를 당선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이제 50%를 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권으로 이제 많은 후보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사실은 해소하지 않고 간다면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조사도 아니고 그렇죠. 비호감도 1등 정당이 몇 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청년들 불러서 초대해서 청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지고 그런 이유도 이런 거 한번 타파해보기 위한 그런 몸부림 아니었겠습니까? 네. 예. 그래 한국당이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총선에 임하는지 좀 지켜보고요. 황교안 대표는 뭐 계속 얘기 가겠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가요? 네. 네. 언제가 임기인가요? 12월 초까지입니다. 다 됐네. 지금 벌써 12월 초잖아요. 12월 예.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고민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 주류에서는 어쨌든 뭐 나경원 대표가 홀로 독자좀 플레이를 하면서 대표와 좀 결이 비슷하게 보조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인지도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지금 친박 일색으로 가게 되면 외부의 시선, 중도층이 바라봤을 때 그 외부의 긍정적 시선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쟁 중이잖아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권과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서 어쨌든 장수를 바꿔야 되느냐라고 하는 또 비판적 시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의 핵심들은 어쨌든 좀 교체 희망하는 기류도 이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현실상 강하게 이제 바로 내쳐서 선거가 총선이 지금 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체를 단행하기도 또 쉽지 않은 그런 약간 딜레마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안 조사했던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이 안건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안건인데요. 네. 만 18세 이상 선거 연령 하향 조정 관련 찬반 여론조사했는데 지금은 만 19세죠. 그렇죠. 만 19세가 되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걸 한 살 낮춰서 만 18세로 하자. 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에 조사를 했는데 한 살 낮추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45% 정도가 나왔고요. 반대가 50%가 나왔습니다. 물론 500명 조사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다소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양상이죠. 근데 이제 8개월 전에 완전히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거의 이제 대칭적으로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찬성이 한 51%가 나왔고 반대가 한 46%가 나왔죠. 그러니까 5%포인트로 그때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앞선 거죠. 그래서 지금 8개월 동안에 뭐가 흘러가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국당이 계속 한교안 리더십을 2월 27일에 세우고 난 이후 2월 27일 이죠? 예, 세우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이 과정 속에서 20대 남성이라든지 20대의 보수층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정치적 맥락까지 같이 보면 이 조사 결과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조사에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뭐 찬성하는 쪽은 뭐 이제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진보 성향층일 텐데요.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층 등이고 또 반대에 높은 것은 이제 보수층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60대 이상 또는 50대들인데 특이한 게 이제 20대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만 18세 지난 20대들이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예. 실제로는 그 20대에서 이제 반대 기류가 이제 상당히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60대 이상에서 반대하는 것은 그 젊은 사람들이 뭘 알아? 이럴 수 있는데. 네네. 왜 같은 이제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20대에서 반대를 하느냐. 네. 그래서 이거는 과거부터 이제 이 조사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특히 20대 중에서도 이제 20살이 지난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반대가 심해요. 그 본인들의 어렸을 때 2, 3년 전의 생각을 떠올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이제 흥미롭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네. 모병제 같은 경우에도 네. 가장 반대가 심한 군대 것이 갔다 온 사람. 막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네, 다 반대하거든요. 본전 생각나는 것이. 3월 달에 이 조사를 했을 때도 20대에서 반대가 높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희한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로 이런 것은 이제 국민 의견을 정치적으로 지금 워낙 이제 세대에 따라서 한사 선거연이 낮아지는 것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젊은 층이 이제 물론 이제 20대에서 보수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세대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달라지는 현상들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유불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예. 또 투표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예.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이제 이유를 달지 않고 그 확대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맞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많은 선진국들이 18세 또는 그 이하로도 선거권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18세들이 어떤 정치적 인식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OECD 국가 중 우리만 18세 선거권이 없습니다. 네, 우리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 문제는 그런 이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것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희용 센터장 개인적 생각은 찬성이네요. 그렇죠. 이것은 뭐 정치적인 저는 어느 입장을 떠나가지고요. 예. 건순정 실장은. 고3 교실이 정치화 된다는데요. 아니 만 18세기 때문에 반대 다 입장은 졸업했습니다. 그렇고 저는 100% 윤희용 대표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네. 그래요. 이런 것도 있죠. 지금 만 18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술, 담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결혼도 할 수 있고. 만 19세 아닌가요? 18세입니다. 그런데 선거만 안 된다는 거. 이것도 네.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워낙 정치에 대한 이제 불신이 크니까 이거 어린 이제 뭐 만 18세 중에서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예. 상황이고 일부 이제 고등학생들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생활에서 정치를 인식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학생들이 한다고 해서 아니죠. 문제되는 것은 예.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직 정치인들, 정치 불신을 야기한 기성 정치권들의 책임도 저는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시계를 몇십 년 정도로 돌려보면은 그 부마 항쟁 기억나시죠? 그때 주축이 중학생이었어요. 예. 예. 그 미국이나 영국의 지도자들이 30대 지도자가 되고 40대 초반에 되고 했던 것들도 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우리는 근데 굉장히 지금 국회 또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분들이 평균 연령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 문제도 지적받는데 고등학생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정치를 아예 논의조차 하면 안 된다. 그 자체가 좀 고라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전에는 젊은 층이 진보를 대변하고 진보를 많이 찍는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예. 최근 투표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게 또 드러났었죠? 일단 그 지지율로 보면 40대는 민주당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예.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얼미터는 발표를 안 하지만은 내부적으로 분석은 계속 합니다. 20대 남성하고 여성을 분리를 해보면은 20대 남성이 어떤 경우에는 한국당 지지율이 최근에 민주당보다 더 높은 높게 나온 경우가 경우가 있다.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 정당들이 이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것이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 후보들이 나왔잖아요. 대선 주자들이. 문재인 후보도 있고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도 있고 안철수 후보도 있었는데요. 홍준표 후보도 물론 있었죠. 홍준표 후보 물론 이제 10% 약간 못 미치긴 했는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20대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대에서 정치적 성향이 매우 다양화된 것을 지난 대선이 극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들 이렇게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 논의 좀 한번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